알차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차기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너무 명랑해서 냉수 마시고 온 거 맞아요? 네, 요정 오셨고요. 요정님. 저희 이제 지난번 에피소드에 이어서 그 행복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못다한 또 중요한 얘기들이 남았죠. 네, 저희가 이제 그 평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과열돼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평가랑 떼놓을 수 없는 게 사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성행하게 되는 이유가 평가에서 유리하게 그 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스카이캐슬에서도 만점을 받기 위해서 올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덴마크에서도 사교육이 있다고 해서 저는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덴마크의 사교육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는 그래도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게 돼서 약간 안도가 됐다고 할까요? 약간 좀 사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본 게 된 것 같아서, 네,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덴마크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덴마크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내야 된다는 개념이 처음에는 없었다고 해요. 지금 이 사교육이 생긴 지가 그 프로그램이 2017년도에 제작됐고 거기에서 얘기하기를 4년 전부터 사교육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제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덴마크에서 그 사교육 어차피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말해도 되겠죠. 멘토 덴마크라고 그런 이제 업체가 하나 생겼는데 그 업체에서 처음에 그런 사교육, 그러니까는 과외 선생님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약간 질타도 받고 언론에서 이슈가 됐고 했지만 현재는 덴마크와 이제 노르웨이 전역에서 굉장히 좀 폭발적인 수요를 갖게 되는 그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만약에 그 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90점인 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0점을 받기 위해서 사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느냐라는 물음을 이제 한국 출연진이 던졌을 때 이미 잘하고 있는 학생을 더 잘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정말 이제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M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M사가 사실 왜 시작이 됐냐면 온라인 강의를 하는 이유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좋은이라고 표현하기 참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굉장히 막 엄청 유명하고 막 되게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 사교육을 경험하지 못하는 지방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커지면서 나중에는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막 그 오프라인 학원으로 막 학생들이 유입이 되고 막 지방에 사는 학생들이 막 그 방학에 자취를 막 2달 동안 하면서 막 방학 때 기숙학원에 들어가고 약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이유가 그 덴마크에서도 이게 약간 다른 편에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덴마크에서도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 자유학교라고 그랬나요? 그게 따로 있대요. 근데 그 자유학교에 가는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나라도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뭔가의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 학습이 수단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 사교육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현지인님 되게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믿었다니. 그래 나도 믿었는데. 저는 사실
저도 그 염려가 들긴 했지만 그렇게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큰 거죠. 저는 사실은 지영님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누군가가 와서 인터뷰를 하면 그렇게 말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너무 많이 당했네. 그 정도예요? 사회에서. 네, 실제로 그 덴마크 사교육 사례 찾아보면 그런 거에 대한 비판 뉴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이랑 똑같고 뭐 거의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언론 보도가 그렇게 됐으니까 뭐 거의 악마의 집단처럼 이런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고 일단은 거기서 보여진 면모만을 믿을 수 없을 만한 그거에 반하는 언론 보도가 많아요. 근데 약간 한국에서는 이 정도면 되게 약간 천사 같은 느낌의 사교육인데 그 나라의 그 스칸디의 그런 문화에서는 엄청나게 악마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16년도에 핀란드를 가긴 했지만 그때 이제 사교육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애들이 그 사교육이라는 걸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예.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다 지원이 그러니까 정부나 이제 학교에서 다 지원이 나왔고 그때 한국 그 교포 그 재외국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한국 분이 이제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는 거에 대한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한국 부모가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핀란드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예 그 전담 코치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방과 후에 걔네들이 집중적으로 핀란드어를 교육을 시켜줬고 그와 더불어서 핀란드는 제2외국어를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는 기본이고. 근데 걔네들은 그 한국어를 선택을 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 인근의 학교 커뮤니티 애들하고 묶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방과 후에.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교육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방과 후에 그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정말 진짜 얘네는 너무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한국인 분은 정말 너무 만족한다고 핀란드 교육 시스템에 너무 만족하고 그때 학생들이 본인의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서 받았던 과제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의 이제 평가 매년 그 평가들을 다 이제 가지고 와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정말 애들이 ABCD로 이렇게 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정성적으로 어떤 걸 잘했고 어떤 걸 못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학습한 과제물 같은 것도 다 모아놨는데 그걸 보면서 그 애가 핀란드어가 언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뭐 워낙에 학습적인 부분이 미진하기도 하지만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너무 이제 유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덴마크는 정말 약간 한국과 이상적인 북유럽 교육의 중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했고 그리고 진짜 그 염려되는 부분이 그 사교육이 정말 더 이제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많은데 북유럽의 그 사립학교는 덴마크의 사립학교에서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저도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얘네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또 반대의 경우에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특히 스웨덴은 워낙에 나라가 부유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돈을 벌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 할 이유를 못 찾는다. 그리고 굉장히 애들이 비행 청소년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문제는 애들이 전문인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왜 힘들게 의사 변호사 이런 거 왜 하냐 힘들게 공부 왜 하냐 그리고 이제 덴마크 여기 행복난민들 나오는데 덴마크도 그런 뭐 실업급여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복지가 과해서 그거를 약간 악용하는 사례 같은 것들도 나오긴 하는데 스웨덴이나 핀란드도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열심히 하려는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 자체가 일조량이 되게 적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도 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합쳐져가지고 그냥 수업 시간 애들이 다 뒤에서 팔짱 끼고 있고 좀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랑은 또 다른 부분의 고민을 또 얘네는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 가거나 하면 너무 느려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진짜 빨리빨리잖아요. 네. 빨리, 더 빨리 이렇게. 빨리빨리도 속도가 빨빨. 빨빨 하라고. 아니 그니까 사실은 뭐 완벽한 건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죠. 근데 이제 우리의 지금 가장 처한 문제는 너무 행복하지 않다는 거. 전 너무 행복 전도사 느낌 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경쟁을 강조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지만 이제는 좀 더 행복을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적정한 수준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죠. 근데 그 행복 얘기에서 하는 게 아까 스웨덴이나 핀란드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강조하고 강요하지 않는데 근데 걔네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한편 그런 너무 풀어주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동인이 없어서 걔네들은 또 다른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 행복의 정의가 무엇인가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OECD의 지표를 보면 덴마크는 행복 지수가 굉장히 상위권이고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일단 물론 뭐 개개인의 차이라든지 이런 뭐 다른 고민들은 뭐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평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제가 작년에 강의를 했을 때 한 팀 아이들이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의외의 결과였는데 우리나라 20대 청년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많이 하고 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너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20대 청년들의 자살률은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10대 그리고 노인들의 맞아요. 자살률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청년들은 행복 찾기에 많이 중점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취미 찾기, 행복 찾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담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 20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런 의식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대 아이들한테도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떨 때 행복할 수 있는지, 자기는 학업 과정에서도 어떤 과목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과목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그 되돌아보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학업의 전반에 있어서 계속 아이들한테 그것을 찾게끔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거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행복 난민에 보면 소개되고 있는 게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이거든요. 애프터스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4살에서 18살 정도의 학생들이 가는 곳인데 진로나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1년 동안 이제 가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갭이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휴식을 좀 취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그런 학교로 이제 애프터스쿨이라고 하는 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갭 이어는 그동안 이제 알려지기로는 대학을 가기 직전에 이제 대학은 합격했는데 1년 동안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좀 자유를 만끽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 자기의 이제 삶의 방향을 찾는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덴마크는 이거를 청소년 때 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애프터스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처음에는 이제 농촌 청소년들한테 문화 정치라든지 어떤 시민으로서의 삶을 교육시키고자 한 군데서 설립이 됐지만 그것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효과,
성을 이제 발견하면서 덴마크 전역에 250개 애프터 스쿨이 현재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학생 중에 20% 정도가 이 애프터 스쿨에 진학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난 25년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애프터 스쿨을 가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또 지금 덴마크의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이 애프터스쿨 갭이어에 대한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필요할 수 있겠다.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쉬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스카이캐슬에서의 그 예서도 그 힘든 와중에 엄마가 1학기까지만 참자. 우리 꼭 이번 학기까지만 참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학을 갔을 경우에 최근에 본 기사를 보면 서울대학교 학생의 절반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야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대학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뒤늦게 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언제가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갭이어를 갖는 것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대학에 와서 우울증이 시작된 이유가 그리고 약간 그 뭐 20, 30대라던가 나중에 점점 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높아진 이유가 쉬는 방법을 몰라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때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가 주어지니까 갑자기 나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와서 뭘 하려니 할 줄도 모르겠고 그냥 쉬다 보니 그냥 다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너무 비생산적으로 사는 것 같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마치 사람이 무기력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덴마크에서 말하는 갭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잘 쉬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보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뭐 TV 보고 영화 보고 노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시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시간. 저는 그런 점이라고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우리 때는 부모들로부터 쉬면 도태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휴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한 학기 휴학을 했다가 다른 빨리 가는 학생들보다 몇 년씩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쉬지 않고 졸업한 학생들을 칭찬해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와, 너 대단하다. 그거 어떻게 한 번에 쉬지도 않고 그렇게 했니? 와,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학석 학위를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땄니? 막 이렇게 우리는 그런 문화가 너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쉬면 나는 좀 루즈한 사람, 나는 빠릿빠릿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 변화부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그 1, 2년이 뭐가 중요해요? 심지어 요즘에는 한 달 살기 유행하잖아요. 근데 한 달 살기라는 키워드랑 관련해서 찾아보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달이 뭐길래. 그러니까 물론 뭐 그 한 달이란 시간에 월급을 받을 수 없고 하는 건 솔직히 매우 공포스러운 일입니다만 정말 그 한 달이 뭐길래. 그러니까 그 한 달도 쉴 줄 모르는 사람으로 컸다는 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문화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기 때문에 쉴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한테 쉬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조직 내에서도 그런 문화가 조금 없어졌으면 해요. 그러니까 입사 시험 볼 때 이력서상에 이렇게 빈 그 해가 있으면 이때 뭐 했어요? 이거 물어본다고 하고 그래서 그쵸. 빈틈 만들면 안 된다고. 그쵸 그런 거 사람들이 생각하죠. 저 관련해서 또 TMI인데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이제 다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는
그냥 기본 생활 패턴이 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뭔가의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밤에 좀 일찍 자고 이런 타입인데 이제 학생이 다시 되다 보니 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늦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본인한테 너무 스트레스예요, 지금.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제가 한 새벽 3시까지 뭔가를 막 쓰다가 자는데 늦게 일어나는 게 솔직히 그러면 스트레스가 아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런 인간으로 성장했나 이런 게 좀 스트레스가 다시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친한 외국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이 친구가 한국 회사에 다녀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 회사인데 한국의 지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생각만 해도 벌써 웃음이 나오는데 어느 날 약간 특이 체질이어서 한국 모기한테 물리면 발목이 한 3배로 부어요. 근데 이게 무슨 건강상의 큰 문제는 아니고 3배로 부었는데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도 학교 다닐 때 죽어도 학교에 가서 죽어라 약간 이런 것처럼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다. 근데 나 이 그 얘기 친- 들어본 적 있어. 근데 이 친구가 모기에 물려서 발목이 3배로 부었는데 회사에 전화해서 나 발목이 부어서 회사 못 가 이러고 2주일을 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발목이 부었으면 못 가는 게 맞잖아요. 아니 모기에 물렸는데 2주간 쉰다는 게 아직 제정서는 한국인의 정서인지.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근데 발목이 부러져도 그날 깁스하고 출근해요. 반차만 내야지. 근데 너무 문화가 다르고 또 저런 문화는 몰라요. 그거 이 국가적으로 배워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배우고 싶은 문화다. 쟤 왜 안 나와? 이런 목이 물렸대. 한국 모기. 아니 지금 이 얘기가 되게 좀 일맥상통하는 게 지금 나라에서 주 52시간 내 이제 근로 시간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근로 시간을 단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덴마크는 주 37시간 근무예요. 그래서 정말 얘네는 파격적으로 근로 시간을 엄청 줄였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는 배경이 그 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를 두고 그리고 일할 때는 또 집중해서 하고 이렇게 문화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주 37시간까지 줄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 37시간만 근무를 한다고 해서 월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집중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급여는 다 받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그 시간 내에 페이스북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거. 잘리다니요. 너무 재밌다. 아니 근데 저 진짜 그 하루에 8시간을 풀리 집중하는 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딴소리로 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집중해가지고 창의성이나 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저도 하루에 4-5시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제가 아까 스톱워치를 공부해봤다 그랬잖아요. 고3 때가 제 인생의 가장 집중력이 높았던 시기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스톱워치를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하다가 스스로 딴 생각을 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스톱워치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대단한데. 무서운 애였어. 무서운 애. 예서였네. 아니 그랬는데 진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제일 많은 최고치를 기록했던 시간이 8시간 6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정말 고3 시절에 그 체력과 이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 엄청난 노력이 요구되는 그 시간이 8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8시간 일하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고 한다면 진짜 집중해서 하는 업무는 사실 3-4시간 정도 될 것 같고 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 릴렉스하면서 하는 근무 시간이 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북유럽에는 아무튼 거기서는 6시간 하루에 6시간 근무하는 거를 좀 이렇게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되게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뭐 8시간까지 저는 좋은데 거기에 좀 식사 시간을 포함한 8시간을 해주시면 안 될까? 1시간만 지금 딜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식사 1시간 시간 치사하게 그거.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와닿는 게 그 직장인들이 1시간 동안 점심을 먹는 게 생각보다 되게 빠듯하고 그리고 이제 식당의 컨디션이 그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주문을 했는데 바로 안 나와요. 그러면은 진짜 막 되게 막 엄청 이렇게 약간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쪼이진 않는데 저 스스로가 근데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긴장감 있게 먹을 때마다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심시간에. 그리고 저 약간 딴소리인데 자꾸 오늘 딴소리 너무 많이 하는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점심시간 12시부터잖아요. 근데 회사가 엘리베이터가 너무 좁아서 이제 9층에서부터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공감합니다. 한 층에 2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200명이 그 12시에 다 같이 점심 먹으러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진짜 박 터져요. 근데 조금 일찍 나가려고 11시 45분이나 50분에 밥을 먹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희 층에 본부장님이 있었는데 본부장님이 진짜 할 일도 없지. 엘리베이터 앞에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표정 진짜. 봤어? 지영이 표정 봤어요? 세상 억울한 표정. 나 너무 기가 막힌 표정. 난 정말 15분 정도만 먼저 밥을 먹겠다는데. 아니 그리고 솔직히 15분 일찍 들어오면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근무 시간에 1시부터 뭐 6시까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15분 안 쉬나? 그러니까 이거 너무 테일러식 어떤 그런 마인드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뿌리가 깊은 것이 아닌가. 네,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유연함을 좀 조직에서도 찾을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부터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런 애프터스쿨에 도입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유학기제 얘기를 네, 좀 해볼까요? 우리 그렇죠. 조금 깠으니까. 네. 겨우 돌아왔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자유학기제를 도입을 했고 이게 2016년도부터 전국 학교에 이제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일찍이 졸업하신 분들은 전혀 모르는 소식이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 또는 2학기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그 한 학기 동안 시험이 없이 평가가 없이 다양한 부분의 그 진로적인 부분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 소양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취지로 자유학기제를 도입을 해서 교육 과정 같은 부분도 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부분을 많이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이제 시험 부담에서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벗어나서 자기의 꿈과 끼를 찾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취지고요. 실제로 뭐 토론학습, 실습학습,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학습들을 이게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조금 보면 진로 탐색 활동이 거의 다 줄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에 대한 장점이 뭐냐면 교과 과정이나 교육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실습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거를 스킵하세요. 맞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학기 내에 이런 것들이 다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도 들어가고 뭐 안전사고부터 책임져야 할 일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험을 실제로 교과 과정에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체험형 이런 수업들을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자유학기제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 제가 그 사교육 회사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엄청 기사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모든 제도가 그렇듯 첫 제도 도입 시에 그 엄청난 진통. 그래서 뭐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뭐 다 그때는 좀 별로인, 그러니까 약간은 체험학습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넣어서 뭐 교사들이 가르칠 게 없으니까 그냥 밖에만 막 데리고 다닐 것이다. 막 이런 것들이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그래도 그 진통을 겪고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가 돼서 이제 자유학년제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도 사실 좀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찬반 의견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학생들이 이 기간 동안만큼은 학교 가는 게 즐겁대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즐거우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은 애가 바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직도 존재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 그 행복난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동감하는 부분인 게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뭐 아이들이 많이 이제 입시에 노출이 됐다고는 하지만
걔네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말 피크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피크를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사교육도 그때 가장 많이 받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뭔지도 모를 때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 있는 애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실적 아닌 실적 같은 것들을 채워야 되니까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문서로 작성했을 때 그럴싸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실제로 체험을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애들은 애들대로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하지만 사교육은 그 안에서 엄청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학교에서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사교육에서 그거를 계속 채우기 때문에 애들은 어쨌든 학교에 가서는 놀지만 나중에 방과 후에 너무 피곤하다. 학원을 그만큼 많이 가야 되니까 이런 의견도 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드는 생각이 한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나서 정말 그때 이과 문과를 결정을 하는데 그 시기 때 자유학기제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정말 제 진로와 적성을 좀 찾는데 좀 더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고1 때 문과 이과를 고민하면서 어쨌든 그때는 이과를 갔는데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문과 갈 걸. 저도. 네. 아니 저는 후회를 고등학교 때 하지 않고 대학 와서 했죠. 진로 탐색의 잘못된 사례.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진로 탐색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저는 우리나라 진로 교육에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진로 적성 검사나 흥미 검사나 이런 검사에 많이 오리엔티드 된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검사를 해서 내가 나는 이과 가는 게 맞겠네 혹은 내가 문과 가는 게 맞겠네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저는 굉장히 그 시기가 많이 변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 한치의 의심도 없었어요. 나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대학물리 1을 들으면서 와장창창 깨진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게 변할 수 있잖아요. 늦게 발견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이거를 어린 시기에 막 그런 검사해가지고 너는 이런 게 맞네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접근은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약간의 정정을 하자면, 그러니까 검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절대 아니고, 다만 검사를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선생님들한테 검사를 해석하는 교육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해석지를 나눠주고 끝내고 약간 이런 거. 근데 그 검사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대로 안다면 사실 그런 식의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너무 검사 지향적인 진로 교육은 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자료인 거지. 정말로 그 검사를 맹신하고 이런 분위기는 전 좀 안 됐으면 좋겠고, 그 개비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이것저것 체험해보는 것도 물론 좋고 한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잘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하는 기간으로 좀 활용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덴마크 우리가 살펴본 애프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시기를 결정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도 뭐 어디가 더 적합하다 뭐 이렇게 설레가 있는데 이게 약간 개인별로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과정 중에 어느 한 학기를 개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갔다 오는 방식으로 아니면 자유학기제를 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네. 제시해 봅니다.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뭔가 제도가 총체적으로 같이 바뀌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리고- 너무 학년제가 뚜렷하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자유학기제의 뭐 장단점이 있겠는데 단점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자유학기제 자체가 너무 이 선생님에 대한 역량에 너무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는 다른 업체에 넘기자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게 돼서 그 학기 통으로 이걸 운영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교육
업체들이 이걸 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경쟁이 또 되게 심화돼서 그 업체들 간의 경쟁이 또 되게 심화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덴마크도 지금 애프터스쿨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사립 기관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긴 하지만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길 가는 게 의무는 아니고 추가 비용을 내야 돼서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던데요? 1년에, 그러니까 정말 이 풀로 이 학비를 다 낸다고 치면 1년에 1,700만 원 정도의 학비였어요. 한 달에 160만 원. 근데 대신 학생의 그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장학금이 지원이 되고, 정말 이 학생이 갭이어 이 애프터스쿨을 가고 싶은데 정말 집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레터를 쓰면은 거의 무료로 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애프터스쿨에 특화된 전문 기관 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유학기제를 그 개인 교사에 맡기지 않고 그런 전문 그런 학교를 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 12번째 에피에서 참절함 교실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대구교육청에서 하는 거였는데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거기 가서 새로운 교육을 체험을 하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거고, 그 한 학기가 실제 교육을 다 받은 걸로 인정이 되는 그런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특히 거기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길 위의 스쿨, 로드 스콜라였잖아요.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진로와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뭐 며칠 동안 어디를 이렇게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애프터스쿨의 굉장히 약간 축소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과 과정도 덴마크의 전체적인 교과의 방향이 삶에 이제 정말 삶에서 필요한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참자람 교실도 그런 부분이 되게 강했다는 요소가 생각이 나네요. 저희 진짜 할 말이 많죠. 이게 제 생각에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인데, 저희끼리의 이런 어떤 생각을 성토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같이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 소개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인스타그램 주소가 뭐냐면, 아이디가 뭐냐면 edu.insight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제 받고 있던 그 팟빵에서의 댓글,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행복 난민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저희가 얘기가 막 가다 보니까 교과서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근데 교과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몇 번 팟캐스트에서 언급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아예 이제 덴마크는 국정 교과서가 없고 교사들이 원하는 교과서들을 다운받아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한국도 조금 더 많이 열려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핀란드 교육에서는 그 현상 기반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PBL이 이제 도입이 됐거든요. 2016년부터. 그래서 페노메넌 베이스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현상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말은 되게 좀 어렵고 생소한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좀 친숙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통합된 그런 융복합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 통합 교육. 그래서 교과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갔을 때 봤었던 그 핀란드의 학교는 그때 테마가 중세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중세시대를 배우면서 이제 역사도 당연히 배우고, 중세시대 의복을 배우면서 이제 실과 교육으로 그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 이제 교과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제는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그 해 그 학기에 정한다고 해요. 이 부분도 굉장히 학생 중심 교육의 철학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같으면 교사들이 이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적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사들이 정할 것 같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되게 적극 수용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이거는 핀란드 얘기긴 하지만 이 공간에 소파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게 된 경위는 그 교실 복도 어느 한켠에 되게 예쁜 소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 소파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다. 학교에 이렇게 조금 코지한 분위기의 소파가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소파는 학생들이 원해서 구매를 한 것이며, 그 구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먼저 교장선생님한테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소파를 구매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소파를 구매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그 모델을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과연 도입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학교들은 이런 거를 되게 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 한국도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한국은 글렀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굉장히 희망을 갖고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덴마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도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냥 그게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간이 지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MC 분들께 만약 덴마크에서 뭔가 하나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적용을 딱 하고 싶다 하면은 각자 뭐 하시겠어요? 갑자기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무조건 애프터스쿨. 애프터스쿨 네. 없나요? 저도 애프터스쿨 가지고 오고 싶더라고요. 그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좋네요. 동의합니다. 저도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애프터스쿨보다 조금 더 행복 찾기에 집중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애프터스쿨 자체도 사실 그 교육과정이나 이런 거 살펴보면, 그리고 자유학기제도 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전에 다뤘던 미래의 학교들 있잖아요. K-12 미래 학교들이랑 거의 유사해요. 전반에 뭔가 이론이나 뭐 이런 거 학습하고 후반에 체험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쉼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취미 찾기, 그러니까 나의 진로 찾기를 넘어서서 나의 여가 생활을 어떻게 바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취미를 찾는 뭐 방법들, 취미를 즐기는 방법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행복 찾기에 중점이 된 형식으로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취미 찾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이력 썼을 때 제일 힘든 게 취미였어요. 저 취미 없어요. 넷플릭스 그러니까. 보는 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취미죠. 그것도 네. 취미인가요? 교육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거, 우리 강준상 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주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행복 난민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우리는 되게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북유럽은 되게 행복해라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규정을 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되게 행복한 삶을 지향해야 돼라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약간 우리는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었는데 꼭 행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물음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우울감이 심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네, 네.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강요된 행복해야 네, 네. 돼라는 강박, 네, 이런 네. 거는 당연히 피해야 될 것 네,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행복해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는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핀란드 교육은 그들의 테마가 뭐냐면 joy of learning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움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즐거우면은 그게 아마 행복의 시작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이라는 큰 이상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것보다는 일단 단계적으로 좀 학교 생활이 더 즐겁고 명랑하고 쾌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운이 오늘 많이 남는 네.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민! 팔로민 하트 민. 많은 댓글과 후기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